그를 노숙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던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한 사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이름을, 어떤 이는 감춰야 했던 상처를 안고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른 채 서로를 오해합니다. 그날 밤 폐공장에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노숙자인 줄 알았던 그 남자. 그는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늘 빠르게 움직였지만 편의점 앞 작은 벤치는 언제나 시간에서 조금 뒤처진 듯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고개 숙인 채 낡은 외투 하나로 몸을 감싼 노숙자 같아 보이는 아저씨.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편의점에서 산 뜨거운 어묵 국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할 거예요. 민서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상보다 깊고 또렷했습니다. 잠시 민서를 바라본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가 묻어있는 듯 했어요. 민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매일 아침 작은 음식을 챙겼습니다. 삼각김밥일 때도 계란 한 알일 때도 있었죠. 남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서가 다가오면 작은 끄덕임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내렸어요. 민서는 우산을 들고 베고 있지 않은 남자를 찾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비에 젖어 있었고 남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가셨지? 민서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를 맞으며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민서를 바라보는 얼굴엔 왠지 모르게 이질적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짧게 비를 털고서는 민서의 손에 있는 우산을 바라봤어요. 나를 찾았나? 민서는 당황해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비 맞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남자는 한참 민서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일세. 창수라는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이 남자는 사실 누구보다 큰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서에게 그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일 뿐이었죠. 민서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게 된다는 것을요. 민서는 어느새 편의점 앞 벤치를 한 번쯤은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들고 걸어가면서 오늘은 오셨을까? 하고 가볍게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죠. 그 감정은 연애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사람 냄새 나는 온기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작은 온기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서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보고서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기사식당 앞에서 올라오는 볶음밥 냄새가 괜히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서가 골목을 돌자 늘 보던 그 남자가 편의점 벤치가 아닌 민서의 아파트 근처 공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민서를 보자마자 어디선가 흙 묻은 종이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아침에 우산 빌려준 거 말없이 가져와서 미안해서. 민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종이봉투 안에는 깨끗하게 닦아진 우산과 작게 접힌 휴지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그럴 필요 없는데요.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하게 얹힌 것처럼 묵직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가? 남자는 민서의 감정을 읽었는지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일하다가 길을 잃었네. 미안하네. 신세만 지는 것 같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뜻 괜찮아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위험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지만 자신의 개인 공간 근처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심장을 꽉 잡아당겼기 때문이에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남자는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내가 괜히 도와준 걸까? 왜 하필 우리 집 근처까지 온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치에는 남자가 없었어요. 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갔고 업무 내내 두통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창밖을 보다 문득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나 너무 예민한 건가? 민서는 자신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도 위협한 적 없이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고 조심스러워했던 사람. 그가 일부러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퇴근길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벤치에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초췌했고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민서가 다가가자 남자는 당황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너무 죄송했네. 괜히 민서 양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민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손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길을 잘못 들어가서 넘어졌네. 나이 들면 별것도 아닌데 잘 다치지. 민서는 갑자기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두려움과 오해로 어제의 그 미묘한 순간을 과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죄송해요. 괜히 제가 놀랐던 것 같아서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충분히 놀랄 만하지. 민서는 그제야 이 남자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서가 불편할까봐 몸을 낮추고 더 조심하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작은 깨달음은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따뜻한 불빛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민서와 남자의 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그날따라 유난히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엔 외래 일정이 밀리고 오후엔 갑자기 잡힌 회의에 끌려다니고 업무 보고까지 겹쳐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해가 완전히 떨어진 뒤였고 정문 복도는 텅텅 비어 어쩐지 기척 하나도 불편하게 들렸어요. 민서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아주 작게 움직이며 누군가 안쪽에서 시선을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회의실 안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태식 전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웃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미소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서는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무는 오래 바라보다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서는 심장이 불편하게 뛰는 걸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복도 끝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기엔 이미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민서는 가볍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늘따라 도시의 소음도
횡단보도 신호음도 모두 민서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준호. 민서는 조금 긴장이 풀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늘도 야근했어? 목소리가 많이 피곤하네. 준호의 목소리는 민서에게 늘 가장 따뜻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그냥 오늘 좀 정신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전무님이. 그 순간 뒤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돌아봤지만 신호등 아래 광장엔 회사원 몇 명만 서 있을 뿐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민서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웃어 넘겼습니다. 준호를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괜히 안도했지만 또 이상하게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저씨는 오늘 어디 계실까?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집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민서는 놀라며 돌아섰고 그곳에는 창수가 서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피곤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민서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지기도 하지. 민서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쓸데없는 감정들이 올라오곤 하죠. 창수는 민서의 손에 조그만 꿀사탕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단 거 먹으면 좀 나아지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민서는 뜻밖의 배려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따뜻한 위로의 뒤편에서 누군가는 민서의 모든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위험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편의점 유리문 너머 박태식 전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민서, 계속 지켜봐. 도시의 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서를 둘러싼 그림자는 조금씩 아주 느리게 짙어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불안함을 떨쳐내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내려앉은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민서는 어제 들었던 구두 소리, 회의실 문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전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불안인지 본능적인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편의점 앞에 도착한 순간 민서는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수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민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와봤네. 창수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서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직감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되네. 민서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마치 창수가 자신이 겪는 불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서는 그 감정을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불길한 장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 누군가의 발자국이 민서의 책상 쪽으로 깊게 이어져 있었어요. 물기 있는 신발로 들어온 듯 남성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들어왔지? 민서가 혼잣말을 하자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전무님이 일찍 오셨다가 누군가 찾고 바로 나가셨어요. 저 누군지를 말씀 안 하셨나요? 글쎄요. 그냥 그 직원이라고만 하셨는데.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불길함이 또다시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전무가 자신을 찾을 이유도, 자신의 자리 근처까지 온 이유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민서는 일을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다 말고 창밖을 보면 무언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자신을 불러세울 것 같은 불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서는 숨을 고르기 위해 병원 뒤편 작은 공터 벤치에 나갔습니다. 벽면 뒤로 햇살이 살짝 비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창수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민서를 기다렸다는 듯. 민서 양.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요 며칠 누가 불편하게 한 적 있지 않나?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을. 창수는 말을 끊으며 공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거칠고 단단했어요. 세상엔 양복을 입었다고 모두 좋은 사람인 건 아니네. 민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무의 얼굴이 떠오르며 아까 봤던 발자국까지 겹쳐졌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뭔가 아시는 건?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다만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건 늘 선한 사람들이지. 그 말은 단순한 인생 조언처럼 들렸지만 민서는 알 수 없는 짙은 경고를 느꼈습니다. 창수의 눈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으신 거죠? 창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 양이나 조심하게. 이날 이후로 민서에게 닥칠 위험은 더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었고, 창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노리는 자들이 이미 민서의 주변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민서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려다 잠시 병원 1층 로비에 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계속 꿈틀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남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말들이 로비 전체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전무님이 그 직원 계속 보라고 하셔. 왜요? 아무 일 없어 보이던데. 그래서 더 의심한다잖아.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민서는 일부러 몸을 낮추고 두 남자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무님이 왜 나를? 불안이 다시 올라왔지만 지금은 일단 퇴근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약간의 미열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병원 1층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혹시 잠깐만 의무실에서 체온재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민서는 안내 직원에게 따라가던 중 복도 벽면에 걸린 커다란 사진 하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도화그룹 창업주 도창수 회장 기념사진.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을 삼킬 뻔했습니다. 사진 속 창업주의 얼굴이 편의점 벤치에 늘 앉아있던 창수 아저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설마. 민서는 순간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의 창수보다 훨씬 젊고 정리된 모습이었지만 특유의 눈매, 미묘한 미소, 조금 처진 왼쪽 눈 아래 점까지 모두 동일했습니다. 민서 씨? 안내 직원이 부르자 민서는 급하게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창수, 도화그룹 창업주, 그리고 아저씨 이름도 창수? 민서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혹시 그분이? 하지만 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민서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 벤치를 일부러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창수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민서를 보며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나? 민서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 아래 점, 약간 내려앉은 눈매, 손등에 오래된 상처들.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닮은 걸까?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젊었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창수는 놀란 듯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 좀 했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말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득 뒤쪽에 있던 편의점 거울 유리에 누군가 그들을 찍는 듯한 움직임이 비쳤습니다. 창수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서 양, 오늘은 일찍 들어가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창수는 더 이상 벤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전무 박태식은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그 남자 이름이 창수 맞습니다. 민서 씨 주변에 계속 나타납니다. 정체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계속 지켜봐. 둘 다. 이제 민서를 둘러싼 정체의 그림자는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아침 회의를 마치고 행정팀 복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마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겹겹의 불안이 등에 붙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다른 직원들은 이미 분주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속삭임이 많아졌고 누군가는 민서를 힐끔거리다 흐릿하게 표정을 감추고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왜 다들 저러지? 민서는 어색한 공기 속에서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내부 방송이 울렸습니다. 행정지원팀 민서 씨, 전무님께서 회의실로 잠깐 오라고 하십니다. 민서는 손에서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제 느꼈던 시선과 벽면에서 봤던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왜? 동료 한 명이 소곤대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전무님이 너 찾는 건 처음 아니야? 민서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몰라. 회의실 문 앞에 서자. 민서는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고 안쪽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태식 전무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숙한 곳까지 꿰뚫는 듯 했습니다. 요즘 누굴 자주 만나죠? 첫 질문부터 이상했습니다. 민서는 당황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아침마다 어떤 남자와 함께 있더군요. 편의점 앞에서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전무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요즘 병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혹시 그 남자와 연관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부른 겁니다. 겉으로는 보호의 명목이었지만 목소리 속엔 감추지 못한 적대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아는 분이에요.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민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전무의 표정은 더욱 음침하게 굳었습니다. 도와준 적? 전무는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민서 씨, 세상엔 도와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무의 말은 분명 창수를 겨냥한 것이었죠. 앞으로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민서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전무님이 왜 제 사생활을?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전무는 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민서는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손이 떨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양, 창수였습니다. 그는 어딘가 급하게 온 듯 숨을 고르고 있었고 손에는 작게 접힌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어떻게? 민서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수는 복도 끝을 천천히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전무, 조심하게.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 창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서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민서 양, 지금은 묻지 말게. 말하면 더 위험해져. 민서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창수의 표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결심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수는 그녀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게. 민서는 종이를 열어보려 했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그는 말없이 뒷걸음을 치더니 순식간에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민서가 종이를 펼쳐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민서 양, 지금부터라도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오. 단 한 줄, 그것만 적혀 있었지만 그 문장은 민서가 어디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잔혹하게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민서 주변의 CCTV를 분석하는 창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시선뿐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민서는 창수가 건넨 쪽지를 밤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에서 나온 경고 같은 묵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민서는 이유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감정은 오랜만에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해결하려던 민서는 창수가 가게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민서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저씨 여기 계셨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혹시 같이 걷고 싶어서. 그 말은 어딘가 쑥스러웠고 남이 들으면 별 뜻 없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민서에게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병원 입구까지 짧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늘한 아침바람 속에서 창수는 자꾸만 주변을 살피며 걸었고 민서는 그런 그의 행동이 낯설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를 왜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수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걸음을 잠시 멈추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세요? 창수는 고개를 돌려 멀리 아침 햇살이 비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짙은 그늘을 담고 있었고 민서는 그 표정을 처음 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말없이 창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흰머리, 돌아보면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듯한 눈빛. 민서는 순간적으로 이 남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 고통을 삼켜온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데 창수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마침 한 남자가 병원 입구 뒤편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찍고 있는 모습을 민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뭐예요? 민서가 급히 속삭이자 창수는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서의 팔을 젠틀하게 잡아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보지 말게. 창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 민서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정말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넘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왜 저를? 창수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양이 위험해지면 내가 견딜 수 없네.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진심 같아서 민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수는 갑자기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나를 한 번 더 만나주겠나?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순간 멀리서 전무 박태식이 창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 민서에게 너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지켜봐. 그 남자는 내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다. 민서를 중심으로 각자의 목적을 숨긴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퇴근 후 창수를 다시 만나면 그의 이야기에서 민서 인생을 뒤흔들 첫 진실의 조각이 드러난다는 것을. 민서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수가 보여준 그 표정, 지키지 못했다는 지난 말, 그리고 병원 앞에서 몰래 촬영하던 남자.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려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퇴근 시간, 민서는 병원 뒤편 작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 흩어지고 건물 사이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창수. 민서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 지금 나왔. 민서 양, 혹시 지금 주변에. 창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급박했습니다. 뛰고 있는 것 같은 숨소리도 섞여 있었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당장 큰 길로 나가. 그쪽 골목은. 그 순간 민서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서는 불안한 듯 뒤돌아보았습니다. 기계음처럼 일정한 보폭의 발걸음.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둑한 그림자. 심장이 갑자기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누가 뒤에서. 민서 양, 바로 뛰어. 창수가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하게 잡혀 바닥에 턱 떨어졌습니다. 야! 짧은 비명. 그리고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창수는 전화를 손에 쥔 채 숨이 멎어버린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민서 양? 민서 양 들려? 제발. 그러나 이어폰 너머로 들려온 건 누군가 핸드폰을 주워가는 아주 낮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다음 순간 뚝! 통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편 민서는 정신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천천히 흐려지고 바닥이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어지러움. 누군가 뒤에서 입을 막고 있었고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죠. 놔주세요. 민서는 희미하게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빠르게 움직여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정신을 잃기 직전 어렴풋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병원 근처에서 자신을 찍던 그 남자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비웃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병원 앞을 뛰어다니며 민서를 찾았습니다. 민서 양, 민서야. 그러나 골목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민서의 핸드폰만 깨진 화면으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수는 핸드폰을 손에 들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오래 묵힐 수 없는 분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이런 일, 다시는 절대.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이제 더는 노숙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거대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의 오랜 권위와 결단력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수는 깨달았습니다. 민서는 이미 누군가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병원 뒤편 비상구 앞에서 창수는 민서의 깨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까지 싸늘하게 식었죠. 하지만 눈 안쪽에서 일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버텨온 분노였습니다. 그는 힘없이 구부러져 있던 허리를 천천히 펴올렸습니다. 오래된 코트가 바람에 스칠 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창수의 등은 더 이상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꼭 쥐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를 건드렸다는 건 나를 다시 끌어내겠다는 뜻이겠지. 그 말에는 과거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만이 가진
묵직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강국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연락받고 바로. 그러나 그는 말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창수의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국장은 숨을 삼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겁니까? 창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낡고 지친 얼굴 위로 묵직한 결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를 찾는데 내 이름이 필요하다면 다시 사용할 거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국장은 자동처럼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창수를 지켜봐 온 사람. 창수가 돌아오는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국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준비해라. 예전 팀 다 불러. 국장은 놀란 눈으로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요? 그래. 10년 전에 흩어진 사람들. 지금쯤이면 다 제자리에서 지키고 있을 거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 묻혀있던 권력이 서서히 깨어나는 기척이 있었어요. 국장은 바로 무전을 꺼냈습니다. 코드 1 발동합니다. 전원 즉시 집결하세요. 그 순간 병원 주변은 순식간에 다른 공기가 되었습니다. 검은 차들이 주변에 조용히 도착했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음영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군대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빠른 손놀림으로 주변을 차단했습니다. 창수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자신의 세상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민서가 사라졌어요. 창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찾아낸다. 이름까지 걸고 반드시.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늘진 눈빛은 사라지고 대기업 창업주였던 그 시절에 압도적이고 단단한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민서를? 창수는 고개를 낮게 떨구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현수다.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삼촌이? 왜? 그건 나도 아직 모른다. 하지만 지하에서 민서 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준호는 숨을 삼킨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 삼촌이 전무 뒤에서 움직였다더라. 그리고 그 전무를 시킨 배우는 현수 하나뿐이다. 준호는 얼굴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연결고리. 창수는 낮게 말했다. 준호야, 민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것에 다시 맞서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도 아버지와 닮아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창수는 깨진 민서의 핸드폰을 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 양, 조금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아니, 내가 찾아갈 테니. 그의 눈빛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름, 대기업 도가 그룹의 창업주 도창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누구든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의 부활을 뜻하고 있었죠. 지강국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병원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조용한 응급실 뒤편이었지만 지금은 숙련된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창수는 움직임이 시작된 팀원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의 몸짓이었죠.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졌고 숨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많이 다친 걸까요? 창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느끼는 공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정보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상처가 없을 순 없다. 그는 낮게 말했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준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지강국장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폐공장 근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민서 씨가 실종된 시각즈음 중요 구간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졌다고? 창수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 암호화에서 덮어 씌운 흔적입니다.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준호는 곧바로 말했다. 그럼 삼촌이 직접 움직였다는 뜻입니까? 국장은 준호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창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답을 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잠시 뒤 창수가 말했다. 현수가 맞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다짐과 각오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나와 같은 피다. 내가 만든 길 위를 걸었고 내가 준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말은 어디를 숨기고 어떻게 가리고 어떻게 흔적을 지울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준비된 전쟁을 선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팀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폐공장 주변에서 민서 씨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서가... 창수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물었습니다. 위치는 공장 후문 근처입니다. 누군가 잡아끌다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현수 이사장의 전용 차량이 그 근처에서 확인됐습니다. 번호판도 변조됐지만 저희 쪽 데이터엔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촌이 정말 민서를 데려간 겁니까? 창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답은 직접 들으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강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폐공장 지하에 숨겨진 구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창고가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장소 같습니다. 창수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준호야, 민서는 아직 그 안에 있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이 희망인지 더 큰 절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둘 다 붙잡아야 했습니다. 찾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직접 민서를... 창수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회사를 지켜온 그리고 한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의 무거운 책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동행의 선언이었습니다. 잠시 뒤 검은 SUV 세대가 폐공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말아쥐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여자를 건드렸구나.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폭발 직전의 심장처럼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SUV는 민서가 사라진 폐공장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폐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더욱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창수와 준호는 그런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SUV 문이 동시에 열리며 팀원들이 조용히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라내며 공장의 오래된 벽과 녹슨 파이프를 드러냈죠. 지강국장이 손짓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민서 씨 흔적이 이어집니다. 창수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광속처럼 빨랐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가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공장 안은 폐허였습니다. 바닥은 파편으로 어지럽고 낡은 철골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죠. 오래전 이곳에서 사람이 일했다는 게 믿기 어려울 만큼 황폐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흔들며 민서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창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라. 안쪽에 누가 있을지 모른다. 준호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검게 그을린 벽면 한쪽에 작게 부서진 휴대용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강국장이 말했다. 민서 씨 가방에 있던 거울로 보입니다.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고 그 틈틈이 먼지가 끼어 있었어요. 민서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창수는 그 거울을 한번 보고 주변 바닥을 살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 뒤로 끌린 듯한 신발 자국, 그리고 긁히며 남은 파편 흔적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항한 흔적이다. 그 말은 민서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지만 같은 만큼 더 강한 위험이 닥쳤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팀원 하나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뒤쪽 창고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부에서 봉인된 구조입니다. 창수는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가 동시에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철제문은 크고 묵직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오래된 창고 문처럼 보였지만 안쪽엔 누군가 덧댄 자물쇠와 전기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현수, 내가 이 짓을 했구나. 창수는 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안에 민서가 있는 걸까요? 창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들어가 본다. 지강국장이 빠르게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몇 번의 스파크가 튀고 철문은 딸깍하는 소리를 내며 잠금이 풀렸습니다. 창수가 문을 밀자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공기는 오래 갇혀 있던 듯 쇠냄새와 습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안쪽은 지하로 이어진 좁은 철계단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맞아요. 민서가 여기로.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떨렸습니다. 창수는 한 계단 내려가며 말했다. 준호야, 두려워도 내려가야 한다. 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철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 전체가 손전등 불빛 안에 드러났습니다. 낡은 기계, 작업대, 빈 드럼통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이어진 어둡고 긴 복도. 하필 이런 곳에 민서가 갇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준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창수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민서가 신고 있던 운동화의 밑창 무늬가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여기서 저쪽으로 끌려갔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너머 어딘가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있어요. 그리고 창수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도망치던 노숙자의 등도 그늘 속에서 숨어있던 남자의 등도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은 창업주라는 이름이 드디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죠. 지하복도는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 외에는 모두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공기에는 오래된 먼지와 녹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준호는 숨을 고르게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민서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고 그 생각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와 달리 창수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사람을 찾는 감각이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어요. 지강국장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쪽 벽에 뭔가 있습니다. 불빛이 벽면을 스쳤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급하게 긁어낸 듯한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창수가 살짝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표면에서 묻어나온 먼지와 함께 손톱으로 긁힌 듯한 자잘한 흠집들이 빗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민서 양이 남긴 신호다. 창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절박함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낡고 큰 철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저 안에 민서가 있을까요? 창수는 문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울음인지 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희미한 소리. 창수는 즉시 몸을 굳혔습니다. 민서 양이다. 준호는 문을 잡고 당기려 했지만 창수가 재빨리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섣불리 열면 위험하다.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그 말에 지강국장이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회장님, 문 오른쪽에 내부 잠금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힘으로는 열리지 않을 구조입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규칙적이지도 빠르지도 않은 이상한 리듬의 발걸음이었죠. 지강국장이 손짓했습니다. 전원대기. 불빛이 천천히 복도 끝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외투깃을 세우고 천천히 둘을 향해 다가오는 실루엣. 준호는 숨이 멎을 듯 속삭였습니다. 삼촌? 그러나 창수의 눈빛은 준호와 달랐습니다. 창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니다. 현수가 아니다. 준호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죠? 그때 어둠에서 나온 남자가 천천히 손전등 불빛 안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강국장이 즉각 외쳤습니다. 전무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전무님? 왜 여기? 전무의 얼굴은 공포와 긴장,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도 쫓기고 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쫓겨요? 누구한테요?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복도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수 이사장님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진짜 배우는 회장님의 동생입니다.
저는 창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서 양은 어디 있지? 전무는 숨을 헐떡이며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감시만 하라고 해서 진짜 목적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부터 저를 없애려고 합니다. 저도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지강국장이 스스로 무기를 꺼내며 전무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전무는 두 손을 번쩍 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정말입니다. 민서 씨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오늘은 절대. 그때 지하복도 전체가 갑자기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전원이 동시에 소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선명한 웃음소리가 복도 어딘가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도착했구나, 형. 창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은 채 본능적으로 아버지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문의 모든 비밀이 서서히 열린 문처럼 두 사람 앞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복도는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무가 무릎을 꿇은 채 헐떡거리고 창수와 준호는 철문 앞에 멈춰선 채 어둠 속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그 정도 인내심은 아직 남아 있었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기운이 지하의 습한 공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상대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느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복도 끝으로 천천히 돌아가며 그림자 하나를 훑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차려입은 남자, 50대 중반의 냉랭한 눈빛, 한쪽 입꼬리만 올린 비뚤어진 미소, 바로 도연수, 창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지강국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장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현수는 고개를 살짝 비틀며 웃었습니다. 왜? 움직이면 민서 양이 더 위험해질까봐? 준호가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민서를 어디에 가뒀어요? 지금 당장 말해요. 현수는 준호를 보자 비웃듯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 학생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집안으로 들어오려는지.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우리는 민서를 찾아낼 겁니다. 그때 창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지만 그 안에 있는 힘은 지하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단단했습니다. 현수야. 창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서 양은 이 일과 상관없다. 그 아이는 건드리면 안 된다. 현수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아직도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창수는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을 망치고 있다. 이제 그만 끝내라. 그러나 현수는 마치 재미없는 연극을 듣는 사람처럼 허무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회장 자리에 앉은 뒤로 우리 가문은 이미 끝났어. 난 그냥 진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야. 그때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이사장님, 이번 일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자금까지. 현수가 번개처럼 몸을 돌려 전무를 노려봤습니다. 입 다물라 했지? 전무는 겁에 질려 몸을 움찔했습니다. 준호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민서가... 하지만 창수가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현수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다가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서양?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있어. 아직은. 준호의 심장이 한순간 멈췄다가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는 미소를 더 넓게 올렸습니다. 형이 여기까지 오도록 유지해 둔 거지. 창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단 한 가지 민서가 살아있다는 그 말만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다. 창수는 한 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딸 같은 그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을 벌였지? 현수는 두 손을 벌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챙기니까. 아버지 잃고 형까지 잃을까봐 다들 불안했지. 그 아이는 형을 약하게 만들더군. 준호는 분노의 차이를 갈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나 창수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낸 눈빛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는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안쪽에서 어딘가 울먹이는 작은 신음이 또 들려왔습니다. 흑, 민서였습니다. 그 한순간 창수의 표정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을 이끌던 회장도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노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현수야. 그러자 현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웃었습니다. 형이 직접 그 문을 열도록 준비해 두었어.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강국장이 외쳤습니다. 뒤쫓겠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민서가 먼저다. 모두의 시선이 잠금 장치가 풀린 듯 조금 열린 그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민서. 그리고 창수는 천천히 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너머의 공간은 곧바로 운명을 바꿔놓을 마지막 장면을 품고 있었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지하실 특유의 무거운 냄새가 앞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공기는 정지된 듯했고 모든 소리가 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거의 반쯤 숨이 멎은 얼굴로 문틈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창수는 단단한 눈빛으로 손전등 빛을 안쪽으로 비추었습니다. 먼저 보인 건 낡은 파이프와 금속 프레임이 널린 좁은 공간, 어디에 숨겨도 모를 만한 작은 지하 격리실 같은 구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안쪽 구석, 철제 파이프 아래 웅크리고 있는 흰색 블라우스가 보였습니다. 민서. 준호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터졌습니다. 그는 달려 들어가려 했지만 창수가 먼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멈춰라. 혹시라도 장치가 있을 수 있다. 준호는 눈물을 머금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빨리. 창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두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창수가 다가가자 민서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거의 바람 같았지만 생명력은 또렷했어요. 창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민서 양. 우리가 왔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수는 묶여있던 민서의 손목을 풀어주며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손목에 남은 흔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이 일을 내가 끝내야 한다. 그는 거의 되뇌듯 말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들었어요. 그 사람. 준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누구? 삼촌? 현수가 뭐라고 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 이사장님이 저를 데려올 때 말했어요. 그녀는 벽을 손으로 짚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형이 가진 건 원래 내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평생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방치했던 동생에 대한 후회까지 한순간에 뒤엉킨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런 짓을? 민서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은 미끼였어요. 저를 여기 끌어놓으면 아버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지강국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부 회장님을 노린 함정이었다는 건가?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서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서 양.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탓 아니에요. 그러나 창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에게 속아온 형도 아니었고 회사를 잃고 숨어있던 남자도 아니었고 그는 민서와 준호를 지켜야 할 가장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정리한다. 그 순간 철문 밖 복도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강국장이 즉시 외쳤습니다. 접근자 있습니다. 전원 대기. 그러나 창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왔구나, 현수야. 쓰러져 있는 민서, 오열하는 준호, 그리고 한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창수는 마지막 결전을 향해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오랜 세월의 부채를 이제서야 갚기로 한 사람의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서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온 지하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창수가 문 밖으로 걸어나가자 문틈 사이로 들어오던 희미한 빛조차 사라졌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누군가 손으로 꽉 틀어막아 놓은 것처럼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어요. 민서는 문가에 쓰러진 채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준호는 민서 옆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절대 지지 않으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천천히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형? 현수의 목소리가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낮게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직접 오다니 아직도 참 대단해. 창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수야. 그의 목소리는 묵은 먼지를 털어낸 듯 또렷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둘만 남아서 끝내자. 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이 지금 와서 나에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창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정면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책임과 사랑과 회한이 한꺼번에 들어 있었죠. 사과할게. 창수는 정면을 바라보고 말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든 너를 그렇게 만든 건 형인 나다. 현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듯 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데 형이나 대신 회장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기나 해?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 그래, 그 말이야. 현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은 항상 나를 그렇게 봤어. 부족한 동생, 감정적이고 실수만 하는 애. 창수의 눈빛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다만, 아니, 현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형은 항상 가진 게 많았어. 아버지의 신뢰도, 직원들의 존경도, 그리고 사람까지. 창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람? 현수는 이가 갈리는 소리로 말했다. 민서, 그 아이만 봐도 알겠어. 형은 버려졌던 사람도 다시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잖아. 창수는 동생의 표정을 보며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질투가 권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현수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는 내가 해칠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 아이는 죄가 없지. 현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어. 준호는 그 말을 문 너머에서 듣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왜? 현수의 말은 지하의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형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흔들어 놓으면 형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처럼 되지 않는다. 현수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뭐, 난 끝까지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은 현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건 현수의 거칠어진 숨뿐이었어요. 형?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창수는 한 걸음 나아가 동생 가까이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돌아오면 된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함께 책임질게. 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그는 눈을 감고 한순간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돌아가도 될까?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을 뻗어 현수의 어깨에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 말은 긴 세월의 단절을 끊는 단 하나의 허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분노와 질투와 슬픔이 마치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하실 반대편에서 총성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뭐야? 현수와 창수가 동시에 뒤돌아보았습니다. 지강국장이 급히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뒤쪽 통로에서 움직임 감지됐습니다. 도 이사장님, 아직 혼자가 아닙니다. 복도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창수는 현수의 어깨에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현수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너도 선택을 해야 한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나 형 편에 설게. 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문 안쪽에서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부디
둘 다 무사히. 이 모든 순간이 앞으로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는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정지된 채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낮게 깔리며 오래된 부두의 나무 기둥을 부드럽게 두드렸고 찬바람은 계절의 끝자락을 알리듯 살갗을 스치는 선선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민서는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부두 끝에서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바다는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 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너 요즘 바다만 보면 멍하니 있더라. 그는 민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가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기 하늘도 바람도. 준호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어. 그 말에 민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직도 무섭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준호는 말없이 민서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창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비틀거리는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셔츠 위에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다정했습니다. 민서는 창수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창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그게 이제야 조금씩 보인다. 준호는 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창수의 어깨엔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그러나 더 깊은 책임감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삼촌은 어떻게 됐어요? 창수는 바다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자수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 손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오랜 세월 미뤄왔던 선택을 이제야 한 거지.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창수는 민서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선 건 내 덕이 크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 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린 거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부두 위로 비추는 햇빛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겨울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금빛을 띠고 있었어요. 준호가 민서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민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건 거창한 일보다 매일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래요. 준호는 민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잡아줄게. 민서가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멀리서 창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날의 고통, 이번 사건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전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바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고 세 사람 앞에 바다는 오늘만큼은 어떤 폭풍도 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깊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